현직 당대표를 두고 그 얼굴로 총선 가면 필패라는 말이 자당 안에서 터져 나왔는데 이걸 그냥 경선 언쟁으로 넘길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건 그냥 당내 세력 다툼이 아닙니다. 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5명이 붙어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고민정, 그리고 강진군 의장 김보라. 근데 이 5명이 붙는 이 판이 사실 당대표 하나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3년의 개혁 완주 여부를 이 결과가 미리 씁니다. 지금부터 이 판을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뜯어봅니다. 필패라는 이 무거운 단어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서 공개로 꺼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필패다. 자당 현직 대표를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방송에 나와서 청와대와 소통이 잘 안 됐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어요. 총리가요. 대통령의 국정을 옆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여당 대표와의 소통 문제를 공개로 짚었다는 건 이게 개인 감정 문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패로는 송영길 한 사람의 신경전이 아닙니다. 총리, 전 대표, 중진 의원 다수가 실제로 느끼는 위기 신호가 지금 하나의 언어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표면은 경선 언쟁 같은데 동기는 총선 지휘부 재편이고 결과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마감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딱 세 층입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국정지표는 다 좋은데 왜 당은 흔들리는지 그 간극의 정체가 뭔지 이게 오늘 방송의 진짜 질문이에요. 송영길이라는 이름부터 다시 짚어야 됩니다. 인천 연수갑 지역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329일.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가 재판에서 무죄 방면된 인물입니다. 무죄예요. 무죄. 그 329일이 뭐였는지 감옥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되돌아봤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검찰 카르텔이 정치인 하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몸으로 겪은 사람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감옥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송영길 후보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싸울 정치적 스피커가 필요했다는 이유였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탈당한 사람이라 요청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변희재 씨가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논란이 됐죠. 송영길 후보는 감옥에 있어서 참여 사실을 몰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후 그 정당에서 나온 6억의 부채는 본인이 나와서 다 갚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당에서 손절하고 탈당한 상태예요. 이 이야기의 무게는 이겁니다. 검찰 카르텔과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도구를 만들어야 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인터뷰에서 던진 카드가 3장입니다. 첫째, 정청래 체제로 총선 가면 필패다. 이건 오늘 이 방송의 표제 문장이죠. 둘째,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대통령 선거 때 굳이 호남을 왜 그렇게 열심히 돌았느냐. 어차피 호남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지역인데 왜 그 시간을 어렵고 험한 지역이 아니라 안전한 텃밭에 썼느냐. 박찬대 인천시장은 오히려 힘든 지역으로 가라고 조언했다는 얘기도 함께 짚었어요. 그리고 취임 이후 임명한 특보 규모가 800명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 그 특보 임명에 통상적인 6개월 근무 요건 같은 기간 제한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 이건 다 송영길 후보가 인터뷰에서 직접 꺼낸 문제 제기입니다. 셋째,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대구도 지고 서울도 지고 경남도 졌어요. 이건 팩트예요. 여기서 눈이 걸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높았고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고 성장률도 국제기관 예측에서 상위권입니다. 국정지표는 다 순풍인데 당지표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청개구리 이야기 그림이 자꾸 떠오릅니다. 순풍이 부는 방향이 있는데 정작 배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런 결론을 잠깐 내리실 수 있어요. 결국 송영길이 정청래를 이기려는 경선 언쟁 아니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현직 대표를 흔드는 그림 아니냐.
여기서 스토리는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방송에 앞서 나왔던 사람이 국무총리 김민석이에요. 총리요, 국정 2인자가 여당 대표와의 소통 문제를 공개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문 계열 의원들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해봐도 이 얼굴로는 자기들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더라.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신경전이 아닙니다. 필패론이라는 언어는 지금 여당 안에 총리, 전 대표, 중진, 친문, 비명계까지 넓게 감지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신호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국면을 다루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톤을 보세요. 다 뭐라고 씁니까? 민주당 내분, 균열, 흔들리는 여권. 딱 이 프레임으로만 굴러요. 근데 정확히 그 프레임 자체가 함정입니다. 누가 그 방향으로 몰까요? 총선 지휘부 재편이라는 진짜 축을 안 보고 내분이라는 표면 감정만 부각시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어긋남의 실체가 뭐냐? 여기서부터 표면을 지나 실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석 총리의 소통 부재 지적을 이 방송에서 이미 짚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와의 소통 문제를 방송에서 공개로 꺼내는 건 한국 정치사에서 흔한 장면이 아니에요. 총리가 그 정도의 마찰을 감수하고 방송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물밑 조율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카드를 밖으로 꺼낸 거예요. 여기에 송영길 후보가 짚은 몇 가지가 겹칩니다. 취임 이후 800명 수준으로 임명된 특보진의 기간 제한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 그리고 그 특보 자격이 시도의원 후보 조석에 실제로 홍보 자료로 활용됐다는 지적. 이 지적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당 안에서 이 정도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재선 인프라 구축과 총선 인프라 구축 사이의 자원 배분 갈등이 실제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 다시 봅니다. 대구, 서울, 경남 완패. 김보라 강진군 의장이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해체시킨다더니 오히려 펄펄 살아뛰게 만들었다. 이건 청년 후보 한 명의 시니컬한 비유가 간가지지. 아직 얼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팩트에 붙은 조소입니다. 대통령이 무역주가 수출 다 역대 최고 갱신하는 국면인데 당은 지방선거 주요 지역을 잃었어요. 대통령이 당을 이끄는 건지 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건지 이 정도면 순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순신 함대와 원균 함대가 같은 조선 수군이었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배도 같고 병사도 같은데 지휘부가 누구냐에 따라 한쪽은 명량이 나오고 한쪽은 7천량이 나옵니다. 같은 국정, 같은 국민, 같은 시장 지표를 앞에 두고 여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지휘부가 어떤 자원을 어디에 썼느냐의 결과예요. 800 특보 얘기가 나온 게 왜 무겁냐면요. 정치 자원이라는 건 무한하지 않거든요. 자원이 재선 준비 인프라로 흐르면 총선 지역구 지원으로는 그만큼 덜 흐릅니다. 이건 이념이나 노선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개정 논쟁을 보시면 이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첫째,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 결선 진출 위한 사표 방지 심리를 없애자는 아닙니다.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가 찬성해요. 근데 정청래 대표 측 최고위원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송영길 후보의 인터뷰 확인입니다. 왜 반대할까요? 선호투표제 없이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50% 근처까지 몰릴 수 있는 구도가 유리한 후보와 그 구도가 불리한 후보가 정확히 갈리기 때문이에요. 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청년 최고위원 신설 문제. 김민석 후보 찬성, 정청래 측 반대. 이건 진짜 미스터리예요. 지금 민주당이 20대, 30대에서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지는 지지율 지표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 국면에서 청년대회 제도를 왜 반대할까요? 당원 개정 사안이라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을 함께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 반대의 진짜 이유는 뭐일까요? 셋째, 이 룰들이 어디로 흐르느냐?
800특보라는 인프라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이 축이에요. 자원이 재선 준비 인프라로 배치되어 있으면 그 자원은 총선 지역구 지원으로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방향을 바꿔야 옮겨져요. 근데 지도부가 안 바뀌면 그대로 재선 후에도 총선 준비는 원래 자원 배치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당대표가 자기 정치는 안 했다는데 특보 800명이 지역 조석의 홍보물로 등장했다는 문제 제기가 자당 안에서 공개로 나옵니다. 안 했다는데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자원 배치는 정치의 실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여요. 민주당 경선이라는 커다란 표지 밑에서 실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 배분이 총선 결과에 어떻게 튕겨나올지 이걸 짚는 보도 거의 없거든요. 조중동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이 얘기 앞에서 계속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알을 낳는 거위예요. 무역, 주가, 수출 다 최고치니까요. 그 거위 앞에 서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으면 알은 결국 옆으로 새거나 옆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총선이 이렇게 무거운지 다시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과제가 뭡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직 정리 안 된 구조를 청산하는 겁니다. 검찰 카르텔의 정치화된 부분, 사법부와 헌재의 편향 지점, 조중동의 프레임 장치, 국민의힘 강경파와 친윤잔존 세력의 재기 시도, 이걸 다 정리해야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주됩니다. 이 청산을 국회 다수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다 되돌아갑니다. 개혁 법안 통과가 막히고 개혁 임명이 인사청문회에서 좌초되고 개혁 예산이 삭감됩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은 개혁의 사망 시각을 정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국회 다수를 지키느냐 잃느냐가 이재명 정부 3년을 결정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 법안 하나만 놓고 봐도 통과되는가 마는가에 따라 검찰 카르텔의 물리적 청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 사법 시스템의 견제구조 재설계 하나하나가 국회 의석수로 결정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회 산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송영길 얘기를 한 번 더 봅니다. 329일 감옥, 무죄 방면. 이 사람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검찰 카르텔이 정치인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자산 삼아 진행되는지 이 사람이 몸으로 겪은 겁니다. 그 카르텔이 아직 다 청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조중동의 톤을 다시 보세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잡음은 대문짝만하게 다룹니다. 근데 같은 매체가 12점, 3비 상계엄 책임 규명은 어떤 톤으로 다뤘습니까? 두 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이건 편집의 우연이 아니에요. 프레임 설계예요. 이 판을 깬 게 누구였는지, 그 판을 다시 세우려는 게 누구인지, 그 관점을 잃으면 필패론이라는 언어는 그냥 당권 다툼 언어로 축소됩니다. 근데 그 축소야말로 정확히 조중동이 지금 노리는 프레임이에요. 자, 그럼 이 전당대회의 진짜 성격을 한 문장으로 다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뽑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여의도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질문입니다. 총선이 실패면 대통령의 개혁도 그날 끝납니다. 이 문장이 무겁게 들리시면 그건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곧 총선 지휘부를 확정합니다. 총선 결과가 곧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3년의 법적 실행 조건을 확정합니다. 이 사슬이 세 단계인데 첫 고리인 8월 17일이 이 세 단계 전체를 미리 결정합니다. 이게 이 경선이 무거운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던진 필패라는 단어의 무게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필패는 예언이 아니에요. 진단이에요. 지금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하는 방식이 이 사슬의 첫 고리에 어떻게 걸릴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김보라 강진군 의장이 어제 방송에서 국민의힘 해체시킨다더니
펄펄 살아뛰게 만들었다고 했던 그 말 다시 들으시면 이제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건 조소가 아니라 지방선거로 실증된 실패 예언이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만약 지도부가 그대로 간다면 총선에서 더 큰 규모로 반복된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선조 임금 의주 피난길 그림이 자꾸 떠오릅니다. 국난 앞에서 정작 지도부가 자기 자리 지키기에 몰두하면 그 자리 지키기에 성공해도 나라는 반토막 납니다. 자리 지키기와 나라 지키기가 같은 방향인 지도부여야 결국 둘 다 지켜집니다. 이 원리는 지금 이 전당대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결정해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떤 후보가 자기 자리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은 방향으로 놓을 사람이냐, 이 하나입니다. 이 축을 잡고 나면 이 경선에서 나오는 다른 논쟁들이 다시 정리됩니다. 첫째, 2032탈 문제. 이건 정청래 측도 송영길 측도 김민석 측도 다 인정하는 위기예요. 20대, 30대에서 민주당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표는 지금 반박 불가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인터뷰에서 꺼낸 청년 공약을 잠깐 짚으면 10만 명 규모의 청년 해외 파견 프로젝트,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지금 20%에서 50%까지 올리는 서울 중심부 청년주택 5만 호 공급,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를 2030 청년에게 할당하는 안, 이건 다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이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지도부가 청년 이탈을 어떤 규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를 아예 청년에게 확약한다는 건 그 규모로 인식한다는 신호예요. 둘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송영길 후보는 지금 시점 합당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20대, 30대가 이미 이탈하고 있는 국면에서 합당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대신 교섭단체 요건을 지금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자는 안을 냈어요. 그러면 12명 의원의 조국혁신당이 자체 교섭단체 지위를 얻고 사안별로 진보진영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2030층에서 마이너스 효과는 피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결선 투표제. 이게 도입되면 대선에서 억지 합당의 필요가 사라집니다. 각자 나가서 경쟁하고 결선에서 통합한다는 설계예요. 여기에는 사실 훨씬 큰 정치 지형 재구성의 씨앗이 있어요. 이 세 논쟁을 하나로 묶으면 지금 이 경선은 8월 17일 당대표 하나만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선, 대선, 그리고 2030년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이 이 결정 하나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여기서 인터뷰의 한 대목을 더 짚어야 됩니다. 송영길 후보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두고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조국 사태 때는 개인 변호인 수준으로 방어 방송을 하던 진영 스피커들이 정작 자신의 검찰 수사와 옥고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했다는 지적이었죠. 이 지적이 진영 유튜브 생태계 자체를 향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어요. 진영 스피커가 진영 안에 특정 인물이나 특정 라인에 편중되면 그 편중 자체가 결국 조선일보식 프레임을 닮아가는 방향이라는 지적이거든요. 진보 진영 안에서 오래 미뤄져 온 자기 점검 주제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 뉴스공장 출연 요청을 받고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김민석 후보는 이미 한번 출연했고요. 진영 스피커와 3자 후보 사이에 이 상호작용도 8월 17일 결선 구도에 어떻게 튕겨나올지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월 17일에 투표소로 들어가는 민주당 당원이 마주하는 진짜 질문이 뭐냐, 이걸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닫습니다. 첫째, 우리가 뽑는 사람이 당대표입니까? 총선 지휘부입니까? 이 둘이 같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판단입니다. 당대표 자격만 보면 다른 답이 나오고 총선 지휘부 자격만 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둘째, 우리가 지키려는 게 지금 지도부의 연속성입니까? 대통령의 개혁 임기입니까? 이 둘이 같은 방향이면 답은 쉽습니다. 근데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어느 쪽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준비하는 총선이 자기 재선 인프라의 확장입니까? 개혁 완주의 방어선입니까? 이 두 총선은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이 다르게 흐르고 후보 공천이 다르게 짜지고
지역 조직이 다르게 배치됩니다. 이 세 질문 앞에서 어떤 이름을 쓰시느냐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쓰는 겁니다. 3주 뒤에 발표되는 이 경선 결과가 사실은 3년 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페이지의 초고입니다. 이 페이지가 누구의 글씨체로 쓰이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지금 수십만 명의 권리당원 여러분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서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번 주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출연 요청을 받고 나가겠다고 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정청래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결선 투표 구도가 실제로 만들어질지, 이 국면이 어디로 튀는지,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의 3주가 그야말로 판가름입니다. 8월 17일까지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자 구도의 결선 여부와 대통령실의 실제 태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이 판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신호 하나 남기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